아세안, 우리가 국가 리뷰뿐만 아니라 아세안 기구에 대한 리뷰도 합니다. 그래서 아세안 2021 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를 해주실 선생님은 서강대 동아연구소의 백이현 교수님입니다. 백이현 교수님은 원조 아세안 연구자시죠. 토론토에서 아세안에 관한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하신 국제정치학자이십니다. 그리고 지금 긴 소개가 필요하지만 시간이 별로 없어서 바로 그냥 흔들리는 아세안 중심성과 가치 회복의 노정이라는 매력적인 제목의 백이현 선생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이제 안녕하세요. 저는 우선 백이현이고요. 서강대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이 좀 많이 지체가 됐기도 했고, 제가 이제 오늘 발표 전에 그러니까 한번 그러니까 연습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하고 싶었던 내용들을 다 하니까 이제 뭐 거의 1시간 육박을 해서 가급적이면 짧게 마무리를 하고요. 이제 핵심만 그 전달을 하는 식으로 짧게, 그러니까 30분 안에 이렇게 논의를 마치도록, 그러니까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의 주제는 그러니까 아세안 중심성에 관한 주제입니다. 우선은 그러니까 아세안이 워낙 매년 너무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아세안에 관해서 무엇을 얘기를 한다 할 때 뭘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래도 그냥 어느 핵심적인 주제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작년에 아세안 얘기가 많이 논의가 많이 됐고 그 논의가 주로 아세안에 대한 좀 네거티브한 그 비판, 특히 뭐 아세안 무용론, 위기론 뭐 이런 것들과 연결이 많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주제와 관련되어서 제가 한번 그러니까 이제 글을 쓰면서 제 아이디어를 엮어봤는데요. 사실 그러니까 아세안의 위기론 이런 거는 뭐 예전부터 일부 학자들을 중심으로 또 시민운동계를 중심으로 뭐 있었습니다. 이게 뭐 새로운 건 아니지만 작년부터 좀 더 그러니까 지금까지보다 협조적이었던 그런 영내외 언론들까지도, 그리고 국제기구 관련된 실무자들까지도 그 아세안이 정말 의미가 있느냐, 너무 약화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위기론이 좀 더 팽배해지는 걸 이렇게 아마 그 아세안을 팔로우업 하시는 선생님들은 느끼실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 아세안의 위기와 관련해서 이것을 증폭시켰던, 특히나 작년에 증폭시켰던 어떤 3가지 이벤트를 먼저 간단하게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로는 그 일단 미얀마 사태, 그리고 오커스 출범, 그리고 코로나 사태, 이 정도로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요. 이제 한 가지 차례차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아세안의 위기와 관련해서라면 뭐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미얀마 사태에서 아세안이 도대체 뭘 하고 있냐라는 이제 비판입니다. 아세안은 사실 미얀마하고 같이 공동체를 만들자라고 자처를 했던 기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얀마에서 민주주의 위기가 있고 인권의 위기가 생기면 당연히 국제사회는 아세안이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아세안의 대처 방식은 뭐 기존의 어떤 그런 조금 회피적인, 그리고 불간섭주의에 기반한 그런 것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고, 이제 시민사회라던가 그 타국이 원하는 방식이나 속도와는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뭐 한 것도 있죠. 그 미얀마 군부를 만나서 그 5대 합의사항을 발표를 했고, 또 뭐 특사를 또 파견을 했고, 또 10월 그러니까 계속 군부가 합의사항에 좀 소극적으로, 그러니까 말을 안 들으면서 소극적으로 일관하니까 10월 정상회의에서는 미얀마 불참석을 요구하는 등 꽤 뭐 의미 있는 외교적인 압박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세안의 어떤 기존 대처 방법이나 태도가 좀 회피적이고 좀 소극적이다라는 비난이 이렇게 쉽게 사라지지는 않는, 현재까지도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두 번째로는 오커스 출범입니다. 오커스 아마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그 미국과 영국과 호주 사이에 그 새로운 안보 체제를 의미합니다. 작년에 이제 오커스가 출범을 했는데요. 이거는 뭐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게 이제 어떤 뭐 AI든가 첨단 기술, 그러니까 군사 관련한 그런 첨단 기술 관련 협력, 더 나아가서 군사력을 통한 집단 안보를 추구하는 그런 강력한 안보 파트너십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요. 물론 작년에 이제 출범을 선언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법을 만들고 이제 진화할지는 아직 잘 모릅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그 여러분들 쿼드 아실 겁니다. 그 미국, 일본, 호주, 인도 이렇게 네 국가, 4개국 간의 어떤 고위급 정보 교환 그리고 군사 훈련을 목표로 하는 이 쿼드와 더불어서 이 어커스가 그 동아시아 지역의 정치 안보적인 협력 틀을 새로 만들고 그 수준을 높이겠다는 그 회원국들의 의지를 그 반영한 결과물이다라는 판단이 현재까지는 지배적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왜 아세안의 위기론과 관련이 있느냐? 암묵적이고 또 명시적으로 동아시아 다자 질서의 중심성은 아세안 외교의 핵심 목표입니다. 그 아세안이 또 그만큼 지금까지 자랑스러워했던 성과이기도 합니다. 그 아세안이 중심에 있고 다른 주변국들이 아세안을 둘러싸면서 동아시아 다자 지역 질서를 유지하고 있는 그 형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을 위시한 특히 그런 주요국들이 그런 아세안 주도의 지금까지의 그런 협력 체계와 분리돼서 군사 및 안보 네트워크를 강화하겠다는 소식은 사실 아세안이 지금까지 성공적이라고 평가해왔던 다자 질서를 약화시킬 수 있는 재료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커스는 또 특히나 그 호주가 그 핵 잠수함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미국이나 영국이 이전해서 도와주겠다라고 밝히고 있는데 이게 사실 그 동남아 지역의 그 비핵화를 목표로 특히나 이제 여개국들이 동남아 내에 핵무기 사용을 금지, 여개국들이 동남아 안에서 핵무기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그런 오래된 그 아세안의 그 규범인 여기 써 있죠 아래쪽에 그 동남아 비핵화 지대 도약 또는 그 아세안의 또 하나의 중요한 규범인 평화 자유 중립지대 이런 규범과 사실 충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게다가 거기 위에 보시면 오커스가 실제로 지금 중국이 우려를 하고 있고 즉각적으로 반발을 했습니다. 이런 면에서 그 오커스가 구체적인 이렇게 군사 협력 협정화된다면 아세안이 기대하는 것은 주요국 사이에 중국을 포함한 주요국 사이의 평화로운 균형인데 뭐 중국이 싫어하고 본인들도 본인들의 규범을 깨트릴까 봐 걱정하는 이런 모습에서 우리가 만들어 놨던 그 어떤 질서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냐라는 논란도 커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코로나 사태입니다. 장기화되고 있죠. 코로나 상황이 2년 이상 연장이 되면서 이거는 각국 경제에 좋은 소식이 아니죠. 하지만 이거는 또한 그 아세안 공동체 건설에도 직접적인 그리고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동체라는 게 사실 국경을 초월한 경제 단위를 건설하겠다, 사회 단위를 건설하겠다라는 프로젝트잖아요. 그런데 코로나 감염병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단절 봉쇄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결을 해야 되는 지금 이 시기에서 자꾸 단절 봉쇄가 우선시 되기 때문에 코로나가 점점점 계속 줄어들지 않고 끝나지 않는다면 과연 아세안이 그렇게 주창해왔던 연결성을 확장하는 그 통합 그 프로젝트가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위기론도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이런 아세안의 무용론, 위기론은 사실 새로운 건 아닙니다. 뭐 옛날부터 아세안의 기능, 역할에 대한 그 회의로는 그 이미 아세안학 담론의 중요한 한 축을 형성해 하고 있었죠. 그리고 실제로도 실제 외교에서도 역사적으로 아세안의 평판이 꽤 그 하락했던 예는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1997년도 외환위기 때를 볼 수 있죠. 아세안이 영내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해결을 할 수 있는 역량을 보여주지 못하고 오히려 아세안 국가끼리 당시 오히려 충분히 왜 너는 나를 안 도와주냐 하면서 싸웠던 심각한 분란까지 야기하면서 그런 아세안이 정말 의미가 있느냐라는 그 위기
논의 그때도 좀 커졌었는데요. 그러나 이런 경우에도 충분히 외교력으로 위기를 극복해 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의 질문은 이번에도 극복이 가능할까? 그리고 극복을 어떻게 하고자 할까? 아세안은 이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제가 평가를 할 수는 없죠. 2년밖에 안 된 코로나 상황이고, 그리고 아세안 위기론도 물론 축적되어 왔지만 지금 보다 좀 폭발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제가 평가를 할 수는 없지만 아세안이 도대체 그럼 이걸 어떻게 극복하려고 노력하는지에 대한 패턴은 제가 관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주 그 일부에 한해서만요.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제가 죄송합니다. 호두염에 걸려서 목소리가 좀 안 좋은 것은 양해 바랍니다. 아미타브 아차리아가 워낙 아세안으로 유명한 글을 많이 쓴 학자죠. 아세안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 약해지고 있다. 이런 언론의 입장, 크리틱에 대해서 이제 인터뷰를 한 바 있어요. 아차리아도 공감을 하면서 그럼 이걸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때 더 디플로매트라는 이 저널과 인터뷰에서 아세안은 지금 필요한 건 다운사이징이다 라고 했습니다. 즉 점점 일을 크게 만들지 말고 줄이고 선택해서 집중해라 라는 제안이었죠. 이거는 사실 아차리아의 독특한 주장은 아닙니다. 이전까지 특히 이제 아세안을 좀 비판적으로 아니면 우려의 시선으로 바라봤던 여러 학자들이 주장했던 얘기이기도 하고요. 많이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제가 제 관찰에 따르면 2021년은 아차리아나 다른 전문가들의 기대와 달리 아세안은 다운사이징 대신에 스케일링 업을 하는 쪽으로 선택했다라고 저는 잠정적으로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크게 대외적으로 내부적으로 어떻게 스케일링 업을 했는지를 좀 보고자 합니다. 우선 2021년 아세안은 중요한 어떤 이벤트를 통해서 대외적인 확장을 계속해 왔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발전이라고 한다면 영국이 대화 상대국의 지위를 획득한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이제 아세안을 팔로우하시는 선생님들은 다 아시겠지만 아세안은 한 25년 동안 더 이상 대화 상대국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세안 10개국 그리고 대화 상대국 10개국 그래서 10 플러스 10의 그런 균형을 계속 유지를 해왔어요. 워낙 계속 점점 아세안의 주가가 높아졌지만 더 이상 받지 않았는데 그런 25년간의 소위 말하는 모라토리움을 해제하면서 처음으로 새로운 대화 상대국으로 받아들인 쪽이 영국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1992년부터 부분 대화 상대국 지위를 유지하면서 기다렸던 파키스탄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나라들을 제치고 2020년에 영국은 대화 상대국 애플리케이션을 냈고요. 2021년에 지위를 획득했습니다. 굉장히 빠른 선택이자 꽤 의미 있는 결정이었죠. 두 번째로는 백신 외교에 다각합니다. 이거는 사실 아세안이 정말 주도적으로 이것을 야기했다라기보다는 어쩔 수 없는 팬데믹이라는 특수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일각 있지만 아세안도 역시나 더 많은 국가로부터 백신을 받으면 더 유리한 측면이 있으니까 더 공격적이란 말은 좀 그렇지만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외의 그런 자금들, 지원들을 받아들이고 환영을 하면서 이 백신 외교를 다각화 그리고 심화했습니다. 여기 이렇게 여기 나온 리스트들 보시면 주요국들은 대부분 적극적으로 한국을 포함해서 그러니까 백신 약간 경쟁적으로 백신 외교를 통해서 이제 아세안과 협력을 하려고 했죠. 또 하나의 이슈는 이거는 사실 저의 추정입니다. 예, 아세안이 동티모르를 11번째 회원국으로 받아들이는 결정을 조만간 내릴 수 있다는 추정도 저는 좀 해봤습니다. 2021년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요. 사실 동티모르는 2011년에 이제 공식적으로 아세안 가입을 신청했는데 아직까지 아세안 안에서 여러 가지 반대가 있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어요. 계속 신중론이 이제 우세를 띠면서 계속 가입 승인이 미뤄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불거진 이런 아세안 회의론을 아세안 무용론을 달래기 위한 정치적 돌파구로서 동티모르 가입은 아세안 대외 관계에서 매력적인 카드일 수 있습니다. 특히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국을 대화 상대국으로 지금 받아들여서 지금 10+11인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세안은 균형 맞추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11의 대화 상대국에 마땅한 한 국가를 새로운 회원국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면 이 체제의 균형도 살리면서 또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적인 돌파구로서 그러니까 대외적인 굉장히 중요한 확장을 하면서 아세안에게 다시 막 무관심하거나 비판적인 사람들의 시선을 돌릴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인 카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이거는 아직까지 결정된 건 없고요. 근데 작년에 보니까 동티모르 관련된 어떤 심층 평가 작업이라든가 가이드라인을 승인하는 등 점점 가입을 준비하는 일련의 활동들을 구체화하고 가시화하고 있다는 점이 저는 좀 흥미로웠습니다. 이거는 사실 더 봐야 되는, 추후에 저희가 어떻게 될지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까지는 대외적인 구상, 그러니까 아세안이 평판을 회복하기 위해서 대외적인 구상을 어떻게 기획하고 제시했는지를 봤다면 이번에는 대내적으로 그럼 어떻게 했는가를 보겠습니다. 워낙 사실 아세안이 너무 많은 회의와 너무 많은 성명서, 너무 많은 계획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를 여기서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그냥 좀 전반적인 오디언스가 모두 그러니까 여러분 평균적으로 모두가 흥미로워할 만한 주제들로 그냥 몇 개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작년에 그 의장국이 브루나이였어요. 브루나이가 제시한 3가지 핵심 협력 주제와 연결된 그런 협력 그 내용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작년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각국의 코로나로 인한 각국이 내부 경제가 침체에 빠지지 않게 해서 각국이 그 내부에 집중했던 해고요. 그 아세안은 코로나 기금이라던가 여러 가지 이런 지원을 통해서 좀 간접적으로나마 그 각국의 그 회복력을 지원을 했고 또 계속해서 필요한 그런 경제 통합 과제에 관련된 그런 제도적인 업데이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다른 해보다 특별하게 과감하거나 중요한 이정표가 있었던 것 같지는 않고요. 여느 때처럼 어떤 통합 관련 후속 조치를 꾸준히 진행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표는 2015년부터 어떤 중요한 경제 통합 관련된 제도들이 만들어졌는지를 위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여기 2021년도를 보시면 이게 이제 작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여기서 저는 제가 잘 모르는 것도 많습니다. 이게 경제적인 부분이어서. 그런데 제가 좀 흥미롭게 봤던 부분은 그 아세안 사회문화 공동체에서 그 주력 플래그십 연구 보고서라고 해서 3개를 시리즈로 발표를 해요. 여기서 아세안 디벨롭먼트 아웃룩, 젠더 아웃룩, 그리고 위멘 피스 앤 시큐리티 이 주제로 연구 보고서를 출판을 하는데요. 특히 이 아세안 디벨롭먼트 아웃룩이 지금까지는 사실 연구 관련된 지원은, 연구 인프라 관련된 지원은 일본과 유럽, 서구 그 국가들이 좀 지원을 많이 했어요. 아세안 관련해서. 근데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근데 요 디벨롭먼트 아웃룩은 지금까지 사실 아세안 프레임워크에서 이렇게 통합적으로 많이 다루어지지 않았던 주제이기도 하고, 이게 이제 중국의 그 대아세안 협력 기금을 통해서 지원을 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마 저도 이제 살짝 훑어봤어요. 제대로 읽어보지 않았는데 꽤 재밌는 그 내용들이 많은 보고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고글링 하시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국이 그 아세안 아세안과의 협력에서 디벨롭먼트 이슈를 조금 선점해서 연구부터 차근차근 지원해 나가려는 약간의 그런 의중도 간접적으로 읽을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이 차트는 그냥 참고사항이고요. 여기 또 작년에 좀 주목할 만한 그런 성과 중에 하나가 그 아세안 경제공동체 청사진 중간보고서가 발간된 것입니다. 이거 사실 이 중간보고서 자체는 지금까지, 그러니까
스스로 셀프 이밸류에이션이잖아요. 그 몇 퍼센트의 목표치를 달성했다, 뭐 이런 보고서여서 사실 데이터 관련된 뭐 내용은 조금 뭐 논쟁 여지가 있다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저도 자세하게 모르지만, 하지만 그 굉장히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화를 해야 하는지, 경제 공동체 그리고 계획이 무엇인지,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를 꽤 자세히 잘 정리를 해놓은 보고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모두 다 여러분 모두가 다운로드 가능하고요. 그 내용을 이렇게 보고하는 어떤 그 실무진들인지 보고하는 그 유튜브 클립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관심 있으신 선생님들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또 하나의 그 핵심적인 화두는 보건의 영역입니다. 당연히 그 코로나 상황이 점점 장기화되면서 그 아세안한테도 그 보건 그리고 긴급 의료 구호, 이거는 핵심적인 협력 의제였고요. 2020년, 그러니까 재작년에 그 아세안 포괄적 회복 프레임워크라는 것이 만들어지면서 우선 이제 뭐 아세안 코로나 대응 기금도 생기고 했는데요. 작년에는 이제 여기 지금 표에서 보시는 이런 여러 가지 협의체들이 추가적으로 업데이트되면서 그 포괄적인 회복 그리고 코로나 지원을 위한 제도적인 그 기반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그 앞에서 보이시는 아세안 전략 프레임워크, 이거는 그 제가 아까 지금 말씀드린 아세안 포괄적 회복 프레임워크의 SOP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스탠다드 오퍼레이션 프로시저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보이는 그 아세안 그 신종 질병 센터, 이거는 이제 그 일본이 추진을 하고 있고, 그 일본이 좀 이제 지금 뭐 타당성 조사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이제 호주가 같이 하면서 도와주겠다 해가지고 같이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의 또 흥미로운 발전이라면 그 웹사이트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세안 긴급 공공보건 포탈이라고 해서 이거 치시면 PH라고 치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물론 아직 데이터는 축적이 아직 덜 된 것 같은데 아마 이제 아세안이 지금부터 공공보건과 관련된 내용들을 여기서 축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 마지막에 있는 이 긴급 상황 조율 시스템은 USAID, 미국 국제개발처가 지원을 하고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이거 아마 이 신종질병센터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제도적인 지원을 한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그 중요한 협력 그 주제로 관광을 들 수가 있죠. 그 관광은 사실 아세안 회원국 그 GDP 그리고 고용 기여도가 여기 지금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상당한 산업이고, 또 성장률이 두드러지는 분야이기 때문에 아세안 기구 내에서도 각별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19로 그 산업 전반이 사실 불황이잖아요. 그러면서도 걱정도 커지고, 브루나이가 제시한 특히 그 회복, 그러니까 작년 그 테마로서 회복의 목표에서도 관광을 가장 주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근데 사실 뭐 실질적인 어떤 뭐 리스트, 그러니까 어떤 제대로 된 성과 이런 게 막 그 양이 많은 건 아니고요. 하지만 좀 인도네시아가 주도로 아세안 관광 회랑 프레임워크라는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냈고, 이것의 후속 조치가 이제 캐나다나 호주와 같은 주변국들의 지원을 통해서 진행이 되었고요. 또 여러 가지 뭐 선언들을 통해서 제도적인 지원을, 그러니까 포스트 팬데믹 아세안 관광을 위한 제도적인 지원을 지금 준비 중입니다. 준비 중이었습니다. 작년을 리뷰하는 거니까요. 또 하나의 그 테마는 디지털 아세안이었습니다. 뭐 여러분도 많이 아시겠고, 저도 뭐 어떤 데이터들을 보니 아세안이 인구의 한 70% 가량이 인터넷을 이미 사용할 줄 알고 사용하고, 또 그들 중에서 거의 80%가 인터넷으로 물건을 사고 판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그 커머스, 그러니까 그 영역이 점점 그 상업 활동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부분이죠. 제가 여기서 표는 그 구글에서 만든 구글이 이제 그 테마스택하고 함께 이제 만든 그 이코노미 사우스이스트 아시아 보고서인데, 여기 보시면 GMV라고 하는 것은 그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 주어진 기간 동안 그 상품을 판매한 총량을 얘기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런 성장을 감안하면 이제 자유롭고 공정하고 투명한 무역 규칙 만들기 작업이 그냥 오프라인 무역뿐만 아니라 이제 디지털 영역으로 확대되어야 한다라는 주장의 당위성은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아세안 또 브루나이가 이제 의장 중심이 되어서 디지털 아세안에 관련된 제도적인 장치와 제안이 쏟아져 나왔던 해가 또 2021년이기도 합니다. 여기 표를 보시면 또 마스터 플랜, 정상성명 마스터 플랜들이 계속 보이고 있죠. 다 저도 다 못 읽었고요 아직. 근데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 제도적인 변화가 시작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뭐 이거 동시에 또 포용성, 지속 가능성이라는 테마도 많이 논의가 됐고, 특히나 작년에는 이 순환 경제라는 개념이 아세안 담론에서 공식적으로 도입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순환 경제라는 개념이 이제 자원을 원래는 이제 가져다가 물품을 만들고 사용하고 이제 버리는 약간 이런 모델이었다면, 순환 경제는 이제 인간이 주도적으로 쓰레기와 공해를 줄이고 상품과 자원을 재활용하고 순환시켜서 파괴된 자연을 다시 회복시키는 경제를 지향하는 개념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사실 글로벌 거버넌스 기구라던가 EU 같은 주요 국제기구에서 적극적으로 이미 논의가 되고 있어요. 여기 뭐 오른쪽 그림 보시면 그 EU가 2015년부터 서큘러 이코노미 개념을 어떻게 제도화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표여서 가져왔고요. 아세안은 뭐 이걸 그냥 그대로 가져온 게 아니라 그 아세안 사무국과 그 에리아라고 하는 그 자카르타에 그 베이스를 둔 경제연구소가 아세안 컨텍스트에 맞게 아세안 프레임워크, 아세안식 서큘러 이코노미 프레임워크를 만든 것도 작년에 좀 의미 있는 성과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 지역이 그런 환경적인 재난 그리고 기후 변화가 사실 아주 영내 화두잖아요. 그런 만큼 아세안이 어떻게 어떤 기존의 그런 경제 패러다임 아니면 환경 협력 패러다임을 이렇게 유지 또는 어떻게 수정하면서 이 순환경제 개념을 연계해서 영내 경제 협력의 새로운 원칙을 발전시킬 수 있을지를 관찰하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뭐 정리를 하자면 결론입니다. 다시 처음에 제 질문으로 돌아가 보면 아세안의 위기론, 아세안의 가치, 위기론을 극복하고 아세안의 가치 평판 회복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아세안의 그런 외부 관찰자 또는 전문가들의 어떤 일부지만 그들의 기대하고 아세안 실무가들의 그런 생각은 꽤 달랐습니다. 적어도 작년은요. 아세안은 대외적으로도 외연을 확장했고요. 내부적으로도 줄이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확장했으면 했죠. 그죠? 여러분들께서 보셨다시피 특히나 내부적인 협력 틀에서 좀 인상적인 부분은 글로벌 거버넌스와의 연결성을 강화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 공동체이지만 보다 본격적으로 담론상에서도 서큘러, 스마트, 디지털, 서스테이너블, MDG 뭐 이런 이미 이제 글로벌 단위에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던 이런 새로운 그런 형용사들을 보다 공식적으로 채택함으로써 그런 거버넌스와의 연결성을 강화하고 우리가 무의미한 기관이 아니다. 우리는 무의미한 지역기구가 아니다라는 모습을 좀 보여주는 그런 시도를 했다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내부적인 협력들, 그 제도를 확장하는 데 있어서 여개국 지원의 베이스를 둔 지원을 바탕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건 사실 아차리아가 제안한 방식과는 큰 차이를 보입니다. 큰 아세안 만들기, 다운사이징이 아니었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향후 여기 파란색 글들은 향후 저희가 좀 더 주목해 볼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세안이 지금 현재까지 좀 택하고 있는 듯한 큰 아세안 만들기. 네, 그거와 비교해서 전문가들이 어떻게 보면 이상적인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작지만 내실 있는 아세안. 어떤 선택이 아세안의 위기 극복에 유리할까? 중장기적으로. 이것은 향후 저희가 관찰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아까 지금 말씀드렸지만 스마트, 인클루시브, 서스테이너블, 서큘러 같은 이런 형용사 등장의 빈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성장 중심의 전통 경제, 성장 중심의 경제 담론이 사실 아세안 지역에서는 압도적이었죠. 지금까지는 그런 전통적인 경제 담론이 그러니까 담론을 변화하려고 하는 진정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시도인지 이런 담론의 그 수입이요. 아니면 조금 더 이런 위기론 이런 것들을 약간 단기적으로나마 좀 무마하고 외부 세계에
우리의 존재를 그 아세안의 프레젠스를 알리는 그런 레토릭인지는 이것도 역시나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뭐 1년, 2년을 보고 제가 평가하기는 어렵고 지금부터 관찰할 수 있을 또 특히 아세안을 그 애정을 가진 또 아니면 비판적으로 바라보시는 여러 선생님들이 또 관찰해 볼 만한 이슈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세안이 문서도 많고 보고서도 많고 회의도 선언도 많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옥석을 가려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 백이현 선생님은 일반적인 국제정치학자 수준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자카르타 아세안 대표부, 대한민국 아세안 대표부에 또 몇 년간 근무를 하신 경험이 있기 때문에 실제 아세안 동향 속에서 옥석을 가려내는 그런 능력을 또 겸비하셨기 때문에 오늘 발표는 상당히 신뢰가 가는 내용입니다. 이제 토론자를 모셔야 되는데 우리 전북대 동남아연구소의 김정현 박사님이 지정 토론을 하십니다. 우리 난민연구 국제정치학자신데 동남아 관련해서는 중국의 베트남 난민 정책이라든가 또 미얀마에 대한 유엔의 인도적 개입에 관한 거라든가 이런 것들 연구를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올해 들어서는 미얀마 난민 보건 상황과 그 대책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실 예정입니다. 우리 전북대 동남아연구소에서는 국제 담당이시고 동남아 학회에서도 국제이사로 계십니다. 토론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북대 동남아연구소의 김정현이라고 합니다. 먼저 이렇게 저한테 아세안에 대해서 토론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백이현 선생님의 그 발제문을 받아보고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점들을 오늘 함께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이현 교수님의 그 발표를 요약해서 보자면은 2021년도 아세안 동향 논의의 핵심 주제가 두 가지로 요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세안이 위기에 직면했는지 아니면 새로운 기회를 맞이했는지 그것이 하나의 문제이고 두 번째는 이제 아세안이 이런 어떤 도전적인 과제를 대하는 데 있어서 큰 아세안을 추구할 것인지 아니면 작지만 내실 있는 아세안으로 갈 것인지 어떤 선택이 아세안 위기 극복에 유리한지 이것에 대해 질문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 아세안의 목적이나 목표 또는 아세안이 어떤 형식의 그런 프레임, 기구적인 프레임을 가질 것인가를 좀 생각해 보려면 아세안이 출범했던 그런 국제정치 역사를 잠깐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슬라이드를 준비했습니다. 아세안은 이제 미국이 베트남 철수하고 또 이제 닉슨 독트린을 통해서 이제 미국이 아시아내의 전쟁에 이제 참가하지 않겠다, 참여하지 않겠다, 비개입하겠다는 그런 그 발표문도 있고, 그다음에 영국군이 동쪽 스웨즈, 그러니까 싱가포르,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이 남중국해에서 그 퇴거를 하면서 뭔가 정치적 기회를 아세안에게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제 냉전이 마무리되는 해는 이제 많은 국가들이 식민지에서 탈출하면서 많이 유엔의 회원국으로 대거 가입한 해이기도 하죠. 이제 이러한 그 국제 정치 어떤 그 모멘텀이랄까요? 그런 순간에서 국제 강대국들이 동남아 국들에게 어떻게 보면 정치적 기회를 열어준 것이죠. 너희 문제는 이제 너희가 스스로 해결해라. 어떤 그러한 요구에 맞춰서 출범한 것이 아세안이기 때문에 이제 아세안 자체가 국제정치의 산물이라든지 아니면 국제사회 요구에 대응한 그 아세안 동남아 국가들의 답변이 이런 아세안이라는 기구적인 프레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세안이 출범하면서 동남아 문제는 스스로 해결한다. 그런 아세안 중심성이라는 개념이 대두되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런 시기를 아세안이 뭐 황금기, 골든 에이지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제 들어서 미중 경쟁이 이런 아세안 중심성에 대해서 좀 도전적인 과제를 주고 있죠.
예를 들면 중국의 1대1로 정책이라든지 아니면은 백이현 교수님께서도 설명하셨던 미국 주도 쿼드나 어쿠스 같은 것들이 그 아세안 중심성에 대해서 도전적인 과제를 지금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백이현 교수님께서 언급하신 그 아차리아의 그 글을 제가 서문을 직접 읽어봤는데, 이제 아차리아가 그 주장했던 그 다운사이징이라는 의미가 무엇일까? 아세안은 조금 더 그 어떤 일의 범위에 있어서 좀 범주를 좁혀야 되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한번 직접 글을 읽어봤더니, 이제 제가 해석했을 때는 아차리아가 이제 요구한 것은, 작지만 내실 있는 아세안이라는 거는 그 일의 범위를 뭐 줄인다, 그러니까 아젠다의 범위를 축소한다 이런 것도 아니고, 또 이제 미국, 중국 한쪽에 편들기도 아니고, 대신 그러한 강대국들의 그 힘의 경쟁 사이에서 어느 쪽에 편도 들지 않고 중립성을 지키면서 동남아 내의 이슈에 집중하라는 뜻으로 저는 해석했습니다. 그러니까 통합과 그 어떤 중립성을 지키면서 자기 스스로 발전해 나가는 그런 목표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미얀마가 뭐 중국이나 미국의 대리전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스스로 아세안 스스로가 자기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또는 이제 미국과 중국의 어떤 편을 들면은 아세안이 되게 위험해지니까 뭐 밸런싱과 같은 균형 정책을 취해야 된다, 이렇게도 이제 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백이현 교수님의 논문에 따르면은 또 이러한 환경에 있어서 도전적인 과제에 있어서 아세안의 분절적 다자주의가 그 영내 중소국 외교 협력의 선택권과 영향력을 향상시키고 이들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제도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적극 참여하도록 도움을 주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백이현 교수님하고 아차리아의 그 주장이 좀 비슷하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형식을 취하든지 이것이 아세안에 도움이 된다면 그러한 형식을 아세안은 따라야 된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다자주의라 할지라도 그렇게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이러한 분절적 다자주의의 어떤 장점에도 불구하고 아세안이 좀 실패한 그런 이슈들이 있었죠. 로힝자 이슈랄지 미얀마 군사 쿠데타랄지, 그리고 또 아세안의 산재에 있는 독재국가의 문제들, 그리고 남중국해 문제까지 분절 다자주의가 아세안 국가들에게 도움이 됐다 하더라도 이것은 좀 어떻게 보면 아세안의 한계, 실패를 보여준 사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이건 아세안 혼자만의 실패라기보다 국제사회 전체의 실패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얀마 내에서 그 로힝자 이슈가 있었을 때 이제 아웅산 수치 여사가 ICJ 그 국제사법재판소에 이제 그 증언을 하러 가서 이제 군부를 옹호하거나 이럴 때도 이제 서구 사회가 좀 눈을 감았죠. 민주주의를 미얀마에서 좀 개혁을 계속 유지하려고 아웅산 수치의 어떤 관용이랄까요, 아니면 무시랄까요, 그런 걸 좀 인정해주는 그런 패턴이 있었고, 또 요즘 제가 그 미얀마 내 그런 이제 보건 연구를 읽다 보니까 국제사회가 그 미얀마에 지원했던 국제 원조가 세계에서 최저 수준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세안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어려워서 다자주의를 채택했다면 국제사회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도와줬어야 되는데 어쩌면 국제사회 동남아 정책도 함께 실패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세안 내 리더십 부재, 불간섭과 합의의 원칙의 한계가 로힝자 이슈와 같은 인도적 위기와 이제 동남아 국민 보호에 있어서 이제 특히 비효율적인 한계를 나타냈다, 뭐 이러한 보고서도 있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이것이 가장 아세안 발전에 있어서 큰 과제가 되겠다 하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이제 분명한 비전과 전략 및 적절한 공동 대응이 이제 필요할 건데요. 이 문제가 중요한 이유는 이제 아세안의 신뢰성과 합법성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어떤 형식의 다자주의를 선택하든 이것이 아세안에게 가져오는
이익보다, 좋은 정책보다 어떤 게 옳은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면서 이제 장기적으로 정책에 투자해야 하는 시기가 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나누고 싶은 질문은 이제 새롭게 아세안에 도전이 되는 과제들을 보니까 국제사회가 아세안을 포함시키거나 아세안이 주도하는 방식의 어떤 그러한 기구를 아니면은 포럼을 만들다기보다는 이제 강대국들이 독자적인 방식으로 또는 자신들의 중심으로 동남아 지역에서 세력 확장을 위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이는 아세안의 분절된 다자주의가 그 야기한 결과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세안의 분절된 다자주의가 아세안의 무역론을 야기시키고 또 이것이 바로 강대국들의 어떤 정책 설정에 있어서 영향을 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러한 상황에서 아세안이 다자주의를 유지하면서도 이제 민주주의 위기나 인도주의 사태 대응을 위해서 그 하나의 목소리로 공동의 목표로 나아갈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한번 공유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 김정현 박사님 토론 외에 박은홍 선생님도 배 교수님한테 직접 질문을 드렸다고 그래요. 접수되셨으면 이제 그것도 소개하시면서, 저는 이제 채팅 내용을 모르거든요. 그래서 소개하시면서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선 김정현 선생님 감사합니다. 좋은 의견, 그리고 또 제 이런 부족한 프레젠테이션 PPT만 보시고 또 제 글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되게 그 토론 아주 잘 들었습니다. 우선 몇 가지 사실 그 박은홍 선생님의 그 질문과 하나는 겹칩니다. 이제 미얀마 관련된 이슈고, 우선 그러니까 박은홍 선생님께서는 이제 아세안이 미얀마 사태에서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가능성을 보고 있느냐, 적극적으로 나설 거라고 보고 있느냐, 이걸 물으셨고요. 김정현 선생님께서도 뭐 유사하게 이런 인도적인 그런 위기에 관련해서 아세안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물어주셨는데요. 저는 아세안이 미얀마 사태에 아세안의 그런 제한된 그 제도적인 한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관여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박은홍 선생님의 그 질문에서의 그 적극성과 다르게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못할 겁니다. 이건 아세안이 그렇게 하기 원하지 않다기보다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제도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아세안은 그러니까 미얀마 사태, 그러니까 오늘 제 그 발표하고도 연결이 되는데요. 이게 아세안의 핵심적인 목표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두 가지인데, 내부적으로는 이제 연결을 강화해서 그 아세안을 하나의 정말 경제, 사회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고, 또 하나, 그러니까 또 두 번째 또 큰 목표는 이 동아시아 또는 아시아 태평양 질서에서 중심이 돼서 계속 어느 정도의 그런 권위를 유지를 하는 겁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이 후자 쪽이 보다 합의를 이루기 쉬운, 아세안 국가들과 각 국가들끼리 합의를 이루기 쉬운 목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아세안이 추구하는 이 두 번째 그 목표, 다자외교의 중심성은 외부 세력과의 관계가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달려있는 관계적 자산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내 아세안 중심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외부의 동의, 그러니까 외부 주변국의 동의와 인정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봅니다. 이것이 어떤 파워의 영역이 아니라 어서리티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그 어서리티의 영역이 된다면 그 외부의 목소리, 내부든 외부든 어떤 비판적인 목소리를 안 들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안 듣고 고집을 세운다면 장기적으로는 아세안 중심성을 유지할 수가 없죠. 그건 관계적인 자산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아세안의 역량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강대국은 마음만 먹으면 아세안을 떠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적절한 타협, 어떻게 보면 아세안 중심성을 유지하는데 선결 조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런 자유주의적인 그러니까 민주주의에 대한 수호를 왜 안 하냐, 왜 아무것도 안 하느냐, 인권 탄압에 대해서 어떻게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지연시킬 수가 있냐, 이런 그런 비판들에 민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미얀마에 대해서는, 하지만 이제 제가 개입을 할 거고요, 관여를 하겠죠. 하지만 일정 정도의
범위 안에서 특히나 어떤 그 시민사회라던가 그 민주주의 서방 민주주의 국가들이 요구하는 그런 형식의 관여가 아니라 어떤 그 정부로서의 기본적인 의무를 할 수 있는 그 역량을 스테이트 스트렝스, 뭐 스테이트 커퍼시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역량을 미얀마의 뭐 군부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들, 그 탑에 있는 이해관계자들이 그 역량을 회복할 수 있을 정도만은 지원을 할 거라는 저는 생각입니다. 특히 만약에 그 미얀마가 실패 국가화 된다면 여러 가지로 그 역량, 기본적으로 정부가 해야 될 그 역량을 수행하지 못하는 실패 국가로 전락하게 된다면 그것은 그 아세안의 존재하고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한 개입까지는 할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어떤 우리가 얘기하는 좀 민주주의적인 아니면 자유주의적인 뭐 이런 어프로치가 아니라 그 정부 또는 스테이트 카파시티를 그 강화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첫 번째 그 김정현 선생님의 그 질문에는 100% 동의를 합니다. 사실 제 논문에서 분절적 다자주의를 저희가 논했는데요. 그 아세안이 사실 아세안의 어떤 단기적인 이익 추구 때문에 사실 이런 분절적 다자주의를 허용하고 어떻게 보면은 장려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단기적인. 하지만 이것이 저희가 구성주의에서 얘기하는 돌고 돈다면 아세안의 이러한 분절적 다자주의를 허용하고 어떻게 보면 장려하는 이 행위가 결과적으로는 사실 다른 국가들을 떠나게 할 수 있는 뭐 이런 촉매제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박은홍 선생님께서 아세안의 중국 영향력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이거는 뭐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분야별로 측정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은 자신이 없고요. 경제적으로는 이미 저는 패권 국가라고 생각합니다. 동남아 안에서는요. 하지만 안보 영역이 있고 사회 문화적인 영역이 있는데 안보 영역에서는 지금 뭐 제가 다른 글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지만 파워 트랜지션이 일어나고 있고 쉽지 않죠. 특히 아직까지는 기존의 대부분의 동남아 국가들이 아세안 국가들이 미국이 주도했던 어떤 이런 위계적인 질서를 순응해왔고 그것이 본인들의 그 안보에 주는 베네핏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유지하려고 했는데 근데 생각보다 중국이 너무 빨리 올라왔고 그게 이제 군사나 안보적인 영역에서까지 오더 트랜지션이 일어난다면 사실 이건 사실 다른 얘기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사실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남중국해를 봐서도 그렇고 하지만 쉽지는 않을 거다. 그 영향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미국을 중심으로 설계했던 그 질서의 그 강력함 그리고 그거의 매력 때문에 아직까지는 물론 그거에 대한 비판도 많지만요. 그래서 전반적인 그 질서 유지에 있어서 그 매력이 아직까지는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엘리트 레벨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시민사회나 다른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겠죠. 그런 면에서는 제한적일 것이고 사회문화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아직 부족하다. 뭐 여러 가지 그 서베이를 봤을 때도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박은호 선생님께서 한 개 더 주셨네요. 지난해 12월 민주주의 정상회담에서 바이든이 초대한 아세안 국가가 있고 초대받지 못한 아세안 국가도 있는데 이런 디바이드의 영향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이 위기에 대한 영향을 말씀하시나요?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면 될까요? 이런 위기론을 가속화시켰던?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든지 지금까지 꾸준히 강대국들은 디바이드하고 룰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항상 있었고 그건 미국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였고 그 아세안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똘똘 뭉쳐서 대응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쉽사리 이렇게 이렇게 쪼개지 못했다라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사실 아세안이 굉장히 큰 성과를 이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아세안 디바이드는 저는 개인적으로 내부에서 시작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외부적인 자극이라기보다는 내부에서 결과적으로는 이 10개국의 어떤 공동의 이익이라는 것이 사실 얇거든요.
너무나 다양한 국가들이 있기 때문에 얇은 층에서 모여서 하는 것들은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겠지만 근데 이제 강대국들이 뭐 이렇게 돌을 던질 수 있겠죠. 점점 더 자극하고 이렇게 찌르고 약간 이렇게 분리시키려고 하는 노력들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오히려 내부적인 그런 내부적인 노력, 그러니까 다시 결속하려는 노력 그런 것들이 없고 다시 이렇게 계속 이렇게 분열되는 이슈들이 많아진다면 아세안 디바이드도 가능할 수 있다라고는 생각은 하는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세안이 그러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아세안은 위기 극복이 능한 기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두 가지만 간단히 질문드리면, 하나는 캄보디아가 의장국이잖아요, 올해. 그런데 이제 캄보디아의 의장국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백의원 선생님 보시기에는 그래도 캄보디아가 의장국으로서 이거 하나는 해볼 수 있지 않느냐. 캄보디아 의장국의 장점. 혹시 떠오르시면 하나 알려주시고, 또 하나는 미얀마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아하라는 기구를 통해서 하기로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아하가 어떤 강점이 있고 뭐 어떤 조직인지 잘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혹시 아하에 대해서 이런 특성이나 이런 장점, 뭐 어떤 거를 할 수 있는 기구다라는 거가 있으면 좀 알려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좀 더 생각을 해보고 선생님께 혹시 따로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 이게 중요한 이슈긴 한데 제가 캄보디아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팔로우업이 좀 잘 안 돼 있어요, 사실. 근데 분명히 그게 물론 이제 지금까지 우려가 그러니까 너무 중국 친중적인 성향이 너무 뚜렷하고 그런 면에서 이제 여러 가지 합의에서 난관이 있을 거다라고 이제 하는 우려가 큰데 또 외교라는 거는 또 그런 걸 잘 이용해야 또 좋은 외교 그리고 또 현명한 외교니까 아세안에서 그런 걸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제가 조금 더 고민을 해보고 말씀을 드리고요. 아하는 이제 인도적 지원을 위해서 이제 집행기구로서 만들어진 기구고요. 그러니까 아세안 10개국이 어떤 재난이 있었을 때 이게 뭐 어떤 꼭 어떤 쿠데타라던가 어떤 정치적인 위기뿐만 아니라 어떤 재난이든 그 지진이라던가 이런 다양한 재난이 있었을 때 그 회원국 그 당사국이 오케이를 하면 아세안의 도움을 받겠다라고 오케이를 했을 경우를 한정지어서 오케이를 하면 이제 인도적인 긴급 구호 그런 의료품이라던가 기본적인 뭐 기금을 포함해서 그런 기금들을 전달하고 구호 활동을 지원하는 기구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그 아하는 이렇게 기능적인 면에서는 꽤 촘촘하게 설계가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5년 전에 자카르타에 있을 때는 사실 조금 만들어지는 기구였어요. 그래서 물론 그랬지만 뭐 이렇게 재난을 예측하는 그런 펑션도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 자연재해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것을 미리 알려주는 그 emergency situation이 있을 것에 대비해서 알려주고 정보를 교환하는 그런 기능도 가지고 있고 또 재난이 이제 실제로 있었고 합의 10개 그 회원국들이 어떤 그 재난을 당한 국가에 들어가기로 들어가는 걸로 동의를 받게 된다면 거기에 맞춰서 동의된 어떤 범위에 한정지어서 인도적인 구호를 지원하는 단체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꽤 기능이 촘촘해서 저도 사실 제대로 팔로우업을 못하고 있는데요. 일본이나 호주와 같은 주변국들이 꽤 많이 지원을 해서 지금 기구가 운영이 꽤 이렇게 그러니까 운영이 정착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채팅창에 하나아세안센터 김혜진 국장님이 캄보디아에 대한 김혜진 선생님께서 그 의견을 주셨어요. 네. 사실 전제서 그죠? 그 캄보디아의 의장국의 장점은 오히려 모두의 기대가 낮기 때문에 큰 성과를 내지 않아도 일정 수준 유지만 하면 아세안이 평가를 받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좀 기대가 사실 전반적으로 낮고 또 이제 그 의장국으로서의 역량도 역시나 지금 주변국들이 지원을 하고 뭐 그러잖아요. 특히 이제 캄보디아나 뭐 작은 나라 미얀마가 의장국을 하게 되면 그래서 그런 면에서 사실 걱정이 큰데 또 그만큼 또 그것보다 생각보다 부드럽게 외교를 진행을 한다면 그리고 합의의 내용 합의를 이렇게 너무 깨트리는 그런 어떤 잘못된
잘못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좀 민감한 그런 결정을 하지 않고 이렇게 스무드하게 넘어갈 수 있다면 네,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캄보디아가 뭐 여러 가지 계획들을 발표하고 있는 것 같던데요. 제가 사실 못 읽어봤는데 예, 읽어보고 좀 더 저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것으로 이제 아세안 2021 세션을 마치겠습니다. 이 아세안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우려도 있고 기대도 있어서 질문도 많고 토론이 길어져야 될 텐데 시간이 제한돼서 아쉽습니다.